자, 이번 9.13 부동산 대책으로 청약 관련 규제도 또 시작이 됐습니다. 실수요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여러 제도들이 좀 변경되기도 했는데요. 달라지는 제도와 또 이를 바라보는 시장의 시각은 어떤지 그 시장 분위기까지 원장님께 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전해주실까요? 네, 우리가 이제 아파트를 처음 만나는 데가 이제 청약 시장입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뿐만이 아니라 일반 택지 개발하는 데에서도 아파트가 나오게 되면 우리가 모델하우스에 가서 청약을 하게 되는 과정이 바로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만나는 첫 그런 관문이 되는데요. 이런 청약 시장에 관련돼서도 이번에 또 규제가 나왔습니다. 청약이 이제 여러분들 그 청약 통장을 가지고 우리가 청약을 하러 가게 되면 실제로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에 당첨이 되고 또 나중에 이것이 적발이 되게 되면은요 취소가 되고 뭐 이런 사항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부정 청약자에 대한 공급 계약 취소 의무화. 그러니까 기존에는요 부정으로 됐다 하더라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요 의무화 시키겠다. 주택법을 개정해서 부정 청약자는요 퇴출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분양권 정보에 대한 공시제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내용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무주택 기간 요건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무슨 내용이냐면 재개발, 재건축 이런 데 보면은요 분양권이라든가 입주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분양권, 입주권,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소유자 이런 것들을 산 매수자는요 전부 다 주택 소유로 간주를 하겠다. 그래서 일가구 다주택자로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입주권이든 분양권이든 지금 집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집이 될 권리, 집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자체도 모두 다 주택으로 간주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추첨제로 청약 당첨자를 선정할 때에도 무주택자를 우선적으로 추첨을 할 수 있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대책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전매 제한 기간 대상도 기간 개선안도 나왔는데요. 거주 의무 기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공택지 그 다음에 민간택지 이렇게 나와가지고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기한을 연장하는 그러한 방안도 나왔습니다. 그 다음은 실거래 기간 단축에 대한 대책도 나왔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지금 현재 실거래는요 60일이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계약을 했다라고 하면은 60일 이내에 우리가 정부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나 이거 얼마 주고 샀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요. 60일이다 보니까 시장에서 그것을 정부나 지자체나 이런 사람들이 통계를 내거나 정확하게 시장을 바라보는 너무 긴 시간인 거예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부정한 자전거래를 통해서요 시세가 왜곡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60일이라고 하는 기간은 그래서 너무 길다 해서 30일로 단축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번에 대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해제를 할 경우에는 신고 의무 부여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자전거래라고 그래가지고요 원래 시세가 8억인데 주민들끼리 이제 뭐 불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그냥 거래만 하는 것이죠. 8억인데 11억 원의 거래를 그냥 하는 것입니다. 계약서만 쓰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정부 당국에다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놓고 잔금을 치르기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죠. 그랬다면 사실 그것은 실거래가 반영이 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러한 경우가 많아서 시장을 교란시켰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들 때문에 이번에 이런 것들을 의무적으로 해제가 됐을 경우에는요 신고를 해라 의무적으로 이런 것들이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거래 계약 허위 신고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위반 시 부동산 거래 신고법상 최고 수준인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자금 조달 계획서에 대한 얘기도 나와 있습니다. 기존의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낼 때에는요 예금이나 부동산 매도액, 보증금, 주식채권, 현금 이런 것만 우리가 출처를 자기 자금을 밝혔는데 이제 추가가 된 것이 있어요. 기존에 나는 주택을 뭘 가지고 있었다 라고 하는 것 추가가 됐고 그다음에 증여나 상속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공개를 하도록 이렇게 의무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깥에서 다른 사람한테 내가 차입금을 가져왔다라고 했을 때에 임대보증금의 상황은 어떠냐,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집의 임대보증금 상황까지도 의무적으로 이제 공개를 보고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회사 같은데 법인이나 이런 데서 끌어오는 차입금 있죠. 이런 것들도 투명하게 공개를 해라.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자금 조달 계획에서 훨씬 더 강화된 자금 조달 계획서가 된 것입니다.
자, 이제 공급 방안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인데요. 공급 방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기존에 우리가 주택 시장을 잡기 위해서 정부에서 내놓는 어찌 보면은 수요자를 차단하기 위한 그러한 대책 말고 별도로 공급을 하기 위한 대책들이 이제 발표가 되게 됩니다. 9월 21일 날이죠. 9월 21일 날 이제 수도권 주변에 30개 정도의 공공택지에 대한 장소, 지역을 공개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도심 내에 유유부지를 활용한 그러한 인센티브 방안도 이렇게 공개를 아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의 공공택지는 대략 30곳 정도가 나올 것 같고요. 30만 호 정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국회의원이 이것을 미리 발표를 했다가 시장에서 굉장히 호되게 야단을 받은 적이 있죠. 그래서 뭐 과천이라든가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좀 반대의 목소리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서울시에서는요 그린벨트를 훼손하는 것에 대한 박원순 시장이 좀 부정적인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21일 날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에 대해서는요 전매 제한이라든가 거주 의무 요건 강화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택지 개발이라고 해서 공공에서 택지 개발을 해서 거기에 아파트를 지어서 가져가는 수요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수요자들한테 뭐 전매 제한이 더 강화되고 거주 의무 기간이 더 강화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서울의 그린벨트가 이렇게 있는데 대부분 이제 서울 외곽 지역에 이렇게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면 도심 내의 공급 활성화라고 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도심 내 같은 경우에는요, 실제로 도심 내에 도시계획과 상충이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중앙정부에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더라도 도시관리계획의 신설이나 변경 이런 것들은요, 지자체장한테 그 권한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의 뭐 용적률을 높인다든가 임대주택을 더 준다든가 이렇게 하는 중앙정부의 어떤 권고안을 서울시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것은 실행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서 도심 내의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을 하고 있다. 근데 사실 이것들은 지금까지 계속 해오던 것들이거든요. 여기에 용적률을 파격적으로 올려주는 것, 그러니까 2종, 3종, 준주거, 상업지역 이런 것들에 대해서요. 국계법 상한까지는 아니더라도 국계법에 상응하는 필요에 따른 지역에 따라서요. 용적률을 많이 상향을 시키는 것이 도심 내의 개발을 민간 개발이든 공공 개발이든을 추진하는 데 상당히 좀 긍정적인 영향이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업지역의 상업지역의 주거비율 완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7대3 뭐 이렇게 있는 상업지역의 30%의 상업비율을 좀 줄이고 주거비율을 좀 올려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좀 내놓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노후지에 대한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서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몇 가지를 한번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시장에서요.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사이에 규제를 하려고 하는 사람과 가지고 있어서 뭔가 올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요. 심리적인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양도소득세가 너무 많아서 집을 못 팔겠다. 규제가 너무 심하다. 벌었으니 내야 한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도소득세가 여러분들 사실은 소득이 있으니까 세금을 내는 것이죠. 세금을 내는데 그 세율을 올려서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어찌 보면 이것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자본 축적을 위한 투자 활동을 해야 되는 것이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세금을 분담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택 공급을 공공주택의 공급으로 주거 안정을 유도하겠다라고 하는 정부. 그다음에 우리 아파트는 가격이 내려간다 그러면 여긴 안 된다. 이게 일종의 님비 현상 같은 거죠. 공공주택이나 임대주택이 많이 들어오면 기존에 고가주택이 밀집돼 있던 지역의 주민들은 상당히 그것을 싫어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요. 임대주택이든 아니면 자가거주를 하고 있는 주택이든 간에 지금 전세가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갑과 을이 없습니다. 세입자와 주인 간의 관계가 없어요. 거의 동일하거나 아니면 세입자가 훨씬 더 금액적으로는요, 높은 가격대의 자산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주택이 많이 들어오는 것과 우리 지역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사이에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깊은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내 집이 1년 사이에 5억이 올랐다. 그런데 이걸 팔아서 다른 집을 살 수가 없다.
그렇다면 옳은 것일까요?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 집만 올랐다면, 이 지역만 올랐다면 좋죠. 그러나 내 집을 팔아서 다른 집을 살 수가 없는 상황만큼 다 전부 다 올랐다라고 하면 실제적인 가치가 오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아파트 가격이 미쳤다. 선진국 대비 아직도 가격이 저평가되어 있다. 이 부분은요, 강의 시간에 오면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요, 과연 지금 폭등하고 있는 아파트 가격은 논리적인 경제 현상인지 아니면 비논리적인 과열 현상인지 저는 요 두 개 다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될 것이요. 내가 자본주의를 살면서 자산을 축적을 하면서 너무 과열되어 있는 곳에 마지막을 배가 아프거나 아니면은 거기에 따른 박탈감 때문에 마지막을 잡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심정이 오늘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전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